시랜드 청소년 수련원 화재 사고는 1999년 6월 30일 0시 30분경 경기도 화성군 서신면 백미리 궁평항 인근에 위치한 청소년 수련원인 시랜드에서 대형 화재가 발생한 화재 사고이다. 이 화재 사고로 유치원생 19명과 인솔교사 및 강사 4명 등 23명이 숨진 안타까운 사고이다. 화재 사고 당시 시랜드에는 서울 소망유치원생 42명, 안양 예그린 유치원생 65명, 서울 공릉미술학원생 132명, 부천 열린유치원생 99명, 화성 마도 초등학교 학생 42명 등 497명의 어린이와 인솔교사 47명 등 모두 544명이 있었다. 해당 수련원은 1998년 초부터 영업을 시작해 1999년 3월 수련원 인가를 받았으며 총 부지 면적은 11,606m, 이고 건축 면적은 2,576m, 로서 A, B, C동으로 분리되어 있었다. 당시 A동은 658m, 로 강의실 및 식당, B동은 156m, 로 생활관 및 관리사무실, 양호실, 휴게실로 각각 이루어졌으며 특히 화재가 난 C동 건물은 1762m 규모로 1층 콘크리트 건물 위쪽 2에서 3층에 컨테이너 52개를 쌓아 외벽은 흰색 목재, 지붕은 샌드위치 패널로 마감된 건물로서 생활관 겸 지도자 숙소로 사용되어 총 59개 객실에 630명을 수용할 수 있었다. 문제는 컨테이너부터 저가 제품을 썼다는 것인데 해당 컨테이너는 두께 1.6mm 철판으로 열전도성이 강했으며 그 염새의 용접도 아닌 실리콘을 바르고 목재나 샌드위치 패널 등 인화성 물질로 감싸져 있었고 화재 경보기는 작동을 멈췄고 소화기도 텅텅 비어있어 초동 진압을 못하게 만들었다. 특히 건물 지붕에 사용된 샌드위치 패널은 한쪽 면에 벽체로 사용되는 철판이 빠져 내부에 스티로폼 단열재가 그대로 노출된 형태였고 각 방의 벽체도 스티로폼 단열재 위에 합판만 올린 부실한 자재에다가 벽지만 대충 발라 떼운 것이었다. 이렇다 보니 불길이 단시간에 걷잡을 수 없이 빠르게 번진 것은 물론 단열재가 불에 타면서 대량의 유독가스가 발생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었다. 게다가 컨테이너를 쌓아서 건물을 완공하는 데는 고작 15일밖에 걸리지 않았다. 당시 수련원 대표는 토지 실소유주 김모, 수련 원장은 토지 임대자 박모 씨가, 영업은 황모 씨가 각각 맡았다. 게다가 수영장 자리는 원래 양호장 자리였는데 1987년에 시설주가 양호장을 수영장으로 불법 변경해 벌금을 문 바 있었으며 1997년에도 무허가 소규모 놀이동산을 차려 장사하다 적발된 바 있었다. 사고 하루 뒤 국립과학수사연구소는 원인 규명에 2에서 3개월 걸릴 거라고 했지만 7월 2일에 갑자기 화재의 원인이 목양불이었다고 발표했으며 그게 잘못 엎어지면서 가연성 소재로 된 건물 내로 불길이 번지고 매캐한 독가스를 뿜어지면서 피해가 커졌다고는 했다. 이후 법원 판결에서도 목양이 화재의 원인으로 판단되었다. 하지만 유가족들은 국과수가 사고 3일 만에 철저한 검증 없이 화재 원인을 발표한 데에 대한 의구심을 품었고 7월 6일 한국화재보험협회 실험에서 목양을 피운 채 이불과 신문지를 넣고 2시간 동안 바람을 불어넣었지만 불이 붙지 않았다. 7월 9일 MBC PD수첩에서도 비슷한 조건으로 실험했으나 결과는 마찬가지였다. 전부터 전기가 들어왔다, 안 들어왔다 했다는 목격 증언으로 보아 전기 누전을 원인으로 보는 게 사실에 가까울 거라고 대다수가 입을 모았다. 목양 화재인 것과 전기 누전 화재인 것은 사고 책임 소재에서 큰 차이가 있으며 전자는 목양을 피운 소망유치원장에게 책임이 전가되고 후자의 경우라면 관련된 공무원들 여러 모가지다. 한편 유가족들은 사건 발표 다음 날에 분노한 채 국과수까지 갔으나 전희경에 의해 가로막혔고 수사 상황을 알기 위해 화성경찰서까지 갔으나 결과는 마찬가지였다. 심지어 1999년 7월 23일엔 김종필 국무총리 면담을 요구하며 정부중앙청사까지 갔으나 버스째로 견인당했다. 정부의 엉터리 화재 원인 규명에 분노했던 유족 중에는
1988 서울 올림픽 여자 하키 은메달리스트 출신으로 대통령 훈장까지 받은 학부모 김순덕이 있었다. 김 씨가 체육 훈장을 반납하겠다고 나서자 그제서야 김종필 총리와의 1대1 면담 자리를 가지게 되었고, 김 총리는 그 자리에서 재수사를 약속했다. 그러나 재수사는 결국 없었다. 결국 김 씨는 거듭되는 대형 참사 속에도 달라지지 않는 대한민국의 현실에 분노하며 자신의 훈장을 반납했고 뉴질랜드로 영구 이민을 떠났다. 특히 많은 희생자가 난 이유 중 가장 큰 원인은 사고 지역이 무선 통신 난청 지역이라 신고가 늦었다는 점. 1999년 당시는 핸드폰이 보급되고 있는 시기이긴 했지만 아직 보급 초창기여서 도시를 벗어나면 통화가 안 터지는 음영 지역이 많았다. 즉 스리마원 기지국이 충분히 안 깔렸다는 뜻. 오산 소방서에 신고가 접수된 건 사고 1시간 후였고, 게다가 소방서에서 시랜드까지의 거리는 70km나 돼서 고속도로에서 질주를 해도 40분은 잡고 가야 하는 먼 거리였다. 또한 고속도로처럼 선형 좋은 도로도 40분인데 사고가 난 곳은 전형적인 농어촌 지역 오프로드 산길에다가 선형도 안 좋았으니 제 아무리 소방차가 신호 다 무시하고 달리고 새벽이라 교통량도 적었다 한들 가는데 당연히 시간이 엄청 걸리는 건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다. 설상가상으로 당시 수련원 쪽으로 열려있는 도로는 중형 승용차 한 대가 겨우 지나갈 정도로 도로 폭이 좁아서 아예 소방차가 들어가지도 못했고, 다른 쪽 도로에는 수련원 측이 사유지라 주장하며 쳐놓은 철조망 및 쇠말뚝 등이 있어 출동에도 애를 먹었다. 화재 발생과 동시에 소방차가 출동했다고 쳐도 결국 화재 현장과 소방서의 거리가 멀어서 화재 발생 후 40분 이상 지나고 나서야 도착하게 되었다. 결국 동원된 소방 인력만 553명에 소방차 등의 차량도 67대가 넘게 동원됐지만 3분 만에 물은 동이 나고 유독가스와 화염, 건물 붕괴 위험 등으로 화재 진압과 인명 구조에 큰 어려움을 겪었고, 끝내 어린이 19명을 포함한 23명은 세상을 떠나게 되었다. 여기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는 게 해당 유치원의 인솔교사들은 314호에 투숙했는데 314호가 그 유치원생들이 자는 301호에 바로 맞은 편방이었으며 최초 발화 지점도 301호였다. 즉 314호의 인솔교사들은 충분히 화재 상황을 빨리 알아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상황을 알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심지어 비치된 소화기도 불량이라 쓸 수도 없었고 화재 경보기마저 애들이 장난을 칠까봐 꺼둔 상태였다. 누전 또는 합선 사고로 추측되는데 아무런 빛도 없는 깜깜한 방 안에서 어린이들은 불길을 빠져나오지 못하고 그대로 목숨을 잃었다. 만약 아이들이 자고 있었던 방에 인솔 교사가 한 명이라도 있었다면 그 아이들까지 살릴 수 있었을지도 모른다. 교사가 같이 자고 있던 방 아이들은 무사히 나올 수 있었지만 인솔 교사의 대부분은 밖에서 불을 피워두고 삼겹살과 소주를 먹고 있었던 터라 불이 났어도 술에 취해 대부분의 교사들이 제대로 대응을 할 수 없었던 건 당연했다. 이때 술을 마시지 않았던 초등학교 교사 1명과 레크리에이션 강사 3명이 아이들을 구하기 위해 불길 속으로 몸을 던졌다가 함께 변을 당했다. 그리고 3층에서 투숙했던 소망유치원 외에도 2층에서 투숙했던 부천 이월드 영어 학원에서도 유치원생 1명이 희생되었다. 게다가 수련원 측은 운영 과정에서 시공 및 감리 회사 관계자들에게 뇌물을 먹였으며 화성군 공무원들은 이를 묵인, 비호하였고 충격적이게도 김일수 화성군수가 불법 운영에 개입하기까지 했다. 그렇게 뇌물을 먹였으니 시랜드의 건물은 불법적인 구조로 운영을 할 수 있었고 안전검사 또한 무시할 수 있었다. 콘크리트 건물 1층 위에 컨테이너 신 2개로 가건물을 조합해서 운영하고 있었다. 게다가 건설비와 운영비 절감을 위해 가연성 소재로 인테리어를 했다. 이러니 불이 나면 쉽게 번지고 이 과정에서 유독가스까지 추가로 발생한 것이다. 피해자들의 상당수가 체격이 작고 골격이 아직 굳지 않은 유아들이라서 거센 불길로 인해 시신의 상태가 안 좋아 국과수 측이 신원 확인에 2달이나 걸릴 거라 예상했지만 치아 대조 및 유전자 감식,
병원 진료 기록 확인 등으로 1999년 7월 3일에 완료되었다. 반면에 소망 유치원생이 묵었던 301호에 맞은편에서 자고 있던 마도초등학교 학생들이 대피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묵고 있던 2개의 방에 각각 1명씩 인솔교사가 같이 묵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마도초등학교 측 인솔교사는 불이 나자 침착하게 학생들을 대피시킨 뒤 다시 들어가 다른 어린이를 구조한 덕분에 몇 명의 어린이가 더 목숨을 건졌다. 후에 두 인솔교사는 탈진해 쓰러졌고 소방관들이 1명을 구조하는 데는 성공했지만 김영재 교사 당시 38세는 이미 숨을 거두었다. 이외 레크리에이션 강사 서태웅 당시 21세, 최덕윤 당시 26세, 박재현 당시 23세도 아이들을 구하러 갔다가 모두 목숨을 잃었다. 이들은 영결식 때 정부로부터 의사자로 인정받았다. 사태를 처음 파악한 송영규 관장 부부도 아이들이 모두 탈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다. 경찰은 조사 과정에서 시랜드 화성군청 간 온갖 비리 사실이 있었음을 밝혀냈고 이에 전국적으로 여론이 폭발했다. 해당 시설 건축주 겸 수련원장 박재천을 비롯해 공무원, 화성군수까지 구속영장이 신청되었고 사건 당일 술을 마셨던 인솔교사들도 모두 구속되었다. 부지 소유주 김씨는 불구속 입건되었다. 최고 책임자 김일수 전 화성군수는 이 사건으로 인해 군수직에서 사임하였으나 무혐의로 풀려난 뒤 지금도 지역 유지로 잘 산다. 2005년 인터뷰. 그리고 한때 경찰에서 몇 번이나 검찰에 기소 요청을 했지만 모두 기각당했으며 더욱 무서운 것은 화성군수가 조사받던 중 쓰러져서 병원에 입원하자 화성군수님을 보호하겠다는 화성농촌문제연구회와 지역 4.27 소속원들이 주축이 된 지지자 300명이 몰려가서 병실을 지키면서 기자들을 내쳤다. 또한 시랜드 사건이 비극이기는 하지만 군수님에게 모든 비난을 돌리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말하기까지 했다. 반면 시랜드 원장 박씨는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 및 금고 5년, 전 소망유치원장 천씨는 금고 5년이 각각 선고됐다. 이후 이들은 각각 징역 1년과 금고 4년으로 감형됐다가 2001년에 출소했다. 화성 동부 병점, 동탄, 봉담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개발이 늦고 소외되어 있는 서부 지역에서 일어난 이 사건은 주목이 덜 되는 편이다. 게다가 한 달 후 신창원 사건 및 임창열 경기도지사 뇌물 사건 등으로 관심이 금방 줄었고 일부 언론과 국민들 사이에서 보상금 더 받으려고 질질 끈다며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경우도 있었다. 이 사건에 관련해 인허가를 담당했던 공무원 이모 씨도 고초를 겪었다. 당초 해당 인허가 신청을 접수한 담당 공무원 이모 씨는 실사 결과 컨테이너를 얹은 부실하고 취약한 형태의 건물이라 허가를 내주지 않았는데 이후 시랜드 쪽에 갖은 회유와 협박에 시달린 것. 이모 씨의 상급자들도 빨리 허가를 내주라고 압력을 가했고 나중에는 조폭까지 동원해 협박했다고. 또 시랜드 회장인 박모 씨는 니까짓 개 군수도 아닌데 시키는 대로 하지 말이 맞냐라든가 안 되면 안 되는 법을 찾아오라 등의 폭언을 행사하는 바람에 결국 이모 씨는 다른 민원부서로 옮겨야 했고 허가는 속전속결로 진행되었다. 해당 공무원은 이러한 전말을 비망록에 남겨 양심 선언했으며 나중에 시랜드 사건이 터지고 수사를 받으면서 이 비망록이 관계자 처벌에 결정적 기여를 했지만 결국 상급 공무원들이 그 건으로 줄줄이 사법 처리를 받게 되자 조직 내에서 내부 고발자라는 냉대를 받으면서 그 다음에 쓸쓸하게 명예퇴직을 하게 되었다. 말이 명예퇴직이지 거의 해임된 거나 마찬가지였다. 퇴직 이후 그녀는 인터뷰에서 참 공무원이 아니라 스스로를 어린 생명을 잃게 만든 죄인이라 생각하며 평범한 엄마로 살고 싶다고 말했다. 결국 제대로 된 원인 및 진상 규명 없이 1999년 8월 10일 유가족들은 배상 책임 대상에 대한 배상 및 보험 청구권을 경기도 및 화성군청에 위임하는 등으로 합의하고 말았다. 사고 이후에도 샌드위치 패널을 쓰고 소방시설이 미비한 일부 불량 청소년 수련원이 법망을 피해 아직도 존재했으며 창고 등 타 건물도 샌드위치 패널 등 내장재 관련 법안에 손을 대지 않았다. 결국 이로 인해서
4년 후 대구 지하철 참사와 천안 초등학교 축구부 합숙소 화재 참사, 청도 버섯 공장 화재, 2008년 이천 냉동창고 화재 사고 등이 발생하자마자 그제서야 건물 및 차량의 내장재가 불연재 또는 난연재로 바뀌게 되었고, 2005년부터 제정된 청소년 활동진흥법 시행령에 따라 청소년 수련원에도 샌드위치 패널을 건축 자재로 쓰지 못하게 하고 있다. 만약에 정부가 내장재 관련 법안에 손을 대는 행위로 외양간이라도 고쳤다면 더 많은 생명을 잃은 사건은 발생하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희생자들의 시신은 국립과학수사연구소로 이송되었고, 분향소는 서신면 사무소 3층 회의실 및 서울강동교육청에 차렸다가 1999년 8월 7일에 올림픽공원에서 합동연결식을 엄수한 후 다음날 아침에 사고 현장 반대 방향인 동해 유골이 뿌려졌다. 2001년에 서울 마천동 어린이안전공원 내 추모비가 세워졌다. 사고 어린이들의 부모들은 2001년 3월 23일 화성시에서 시랜드 청소년 수련회 집 화재 사고 사상자 보상금 지급 조례가 통과되면서 보상금을 받게 되었지만 어린이들의 생명은 그 어떤 것으로도 가름할 수 없었다. 그 외에도 사고 희생자들의 부모가 생업을 포기하는 경우가 속출했다고 한다. 2009년 보도에 따르면 희생자 18명 가족들 중 13명의 가족들은 희생된 자식들의 동생을 낳았고, 생존자 중 PTSD로 고생하는 이들도 있다. 한편 이 참사로 인해 7살 쌍둥이 딸을 둘 다 잃은 유가족 대책회장 고석씨는 2006년 안전교육이 유아의 안전 능력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주제로 서울시립대에서 석사 학위를 받았고, 2000년 한국어린이안전재단을 설립해서 대표로 활동하고 있으며, 그 뒤 안전문화 유공자로 인정받아 2015년 국민포장을 받았다. 사고 발생 후 유치원 및 초중고 학생, 부모, 교사들 사이에서 여름 캠프 기피 현상이 만연해졌다. 당시 전국 유치원 대다수는 7월부터 예정됐던 1박 2일 여름 캠프를 취소 또는 보류하고 이듬해부터 당일 캠프 등으로 바꾸게 되었다. 언론 역시 선진국 수련시설 안전사례 및 불량사설 수련원 실태 등을 보도하여 정부와 관계기관의 각성을 촉구하였다. 이에 따라 행정당국은 청소년 보호정책을 강화해 건축법 및 소방법을 개정하여 수련원 건축 자재를 난연재로 하는 등 후속 조치를 마련하였다. PC통신과 인터넷 등지에도 추모 분위기가 형성되어 시랜드 참사 희생자 유족회란 홈페이지가 개설되기도 했다. 참사 이후 2004년경까지 1층만 남아 있었다가 이후 철거되어 빈터만 남았고, 2017년 6월 30일 18주기 추모식 때 최인석 화성시장이 참사 현장터에 추모공원을 만들 계획을 설명했다. 하지만 2019년 6월 26일 언론 보도에 따르면 잡초가 무성하다고 한다. 이 추모공원에 관한 계획 자체는 완전히 무산은 되지 않은 건지, 다만 사건 당시의 의경이 아이들을 데리고 그곳에 갔을 때는 여전히 아무것도 없는 폐허로 남아있었다. 기획만 세워두고 진행은 안 되는 케이스인 것으로 보인다. 지난 1999년 6월 30일 새벽, 이상학 씨 집에 전화한 막내 처제는 다급한 목소리로 텔레비전을 켜보라고 재촉하면서 시작됐다. 곧이어 흘러나오는 뉴스 속보를 이상학 씨는 믿을 수가 없었다. TV 화면 속 화마에 휩싸인 건물은 이상학 씨의 딸 세라 7세가 전날 생애 첫 캠프를 떠난 바로 그곳이었다. 아비교환이 된 수련원 숙소엔 무려 550명의 사람들이 묵고 있었고, 대부분은 세라 또래의 5에서 7세 아이들이었다. 3층만 객실로 사용하던 시랜드는 가운데 긴 복도를 두고 양쪽으로 총 26개의 방이 늘어져 있었다. 밤 9시가 넘어 방으로 온 아이들은 그대로 잠에 들었고, 건물에서는 불이 났다. 화재 진압 후 잿더미로 변해버린 숙소 건물에서 시신들이 하나, 둘 발견됐다. 아이들은 끝내 건물을 빠져나오지 못했고, 유족들은 종이장처럼 구겨진 건물 앞에서 망연자실 할 말을 잃었다. 작동하지 않은 화재 경보기와 소화기, 신고 후 40분이 지나서야 도착한 소방차, 그리고 그날 희생된 아이들 곁에 선생님이 없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유족들의 슬픔은 분노로 변해버렸다. 이상학 씨는 사망자 명단에서
세라의 이름을 발견하고 국과수로 달려갔으나 시신을 볼 수 없도록 만류했다고. 그러나 이상학 씨는 딸의 마지막 모습을 보겠다고 빌었다. 당시에 대해 그는 딸을 알아볼 수 있었던 것은 세라의 다리에 붙은 닫아 남은 셀러문 스티커 때문이라고 참담했던 당시를 전해보는 이들을 큰 슬픔에 잠기게 했다. 수련원에 불이 나자 아르바이트 대학생들이 구조하러 갔을 때 아이들이 그나마 불이 붙지 않았던 창가에 모여 엄마라고 울고 뜨겁다고 울었다고 합니다. 선생님 살려주세요 라고 울던 아이들은 옆방에서도 소리가 들리게 벽을 박박 긁었다고 합니다. 특히 3층 301호, 302호는 문이 잠겨 제대로 구할 수가 없었으며 구급대원이 오기 전까지 구조 활동을 하던 아르바이트생들은 잠겨있던 301호의 문은 열 수가 없을 정도로 뜨거웠다고 합니다. 1시간여 뒤 소방관들이 오고 나서야 301호의 문을 열었습니다. 거기선 정원 18명의 아이들이 창가에 새까맣게 타버린 채로 있었다라고 한다. 그런 상황에 화재가 발생한 상황이었는데 화재를 가장 먼저 감지한 것은 이날 사전 답사차 방문한 태권도 도장의 송영규 관장님이었다. 그는 새벽 1시 집으로 돌아가려 일어섰다가 이상을 느끼게 되었고 방문을 열고 나오니 형광등 주위에 하얀 연기가 지나갔던 것. 그리고 복도를 보니 3층 복도 전체가 이미 연기가 자욱한 상황이었습니다. 본능적으로 화재를 직감한 송 관장은 화재 경보기를 눌렀지만 화재 경보기는 작동이 되질 않았습니다. 이에 그는 급히 불이야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게 되었고 그러자 방에서 자고 있던 선생님들이 밖으로 뛰쳐나왔습니다. 그리고 송 관장과 선생님들은 급히 아이들을 대피를 시켰습니다. 한시가 급한 상황에 어떻게든 아이들을 깨워 밖으로 나가야 하는 상황에 그 순간 정전까지 되며 아비규환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송 관장을 비롯한 선생님들은 아이들을 억지로 깨워서 밖으로 데리고 나갔습니다. 어둠 속에서 아이들이 길을 찾지 못하자 송 관장의 아내는 박수를 치며 아이들의 길을 안내하며 아이들을 데리고 나갔습니다. 급하게 대피를 하던 그 순간 연기는 이미 2층까지 후덮여 있었고 그 사이 송 관장은 불길이 시작된 곳을 찾게 되었습니다. 불길이 시작된 곳은 바로 301호. 301호의 방문을 열자 시커먼 연기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이에 송 관장은 화재 진압을 위해 소화기를 작동시켰지만 소화기도 작동이 되질 않았다고 합니다. 계속해서 치솟는 불길과 유독가스. 그 상황에 송 관장은 한 사람이라도 더 구하기 위해 소리를 지르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 302호에서 아이의 울음소리가 들리게 되었고 무조건 아이를 살려야 된다는 생각에 그는 아이들을 깨우고 미처 일어나지 못한 아이들은 들쳐매고 밖으로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를 도와 다른 어른들도 아이들의 구조에 나서게 되었으며 그렇게 302호 아이들은 전원 구조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아이를 안고 건물을 빠져나오는 순간 바깥쪽에서 전선이 터지며 건물 전체로 불길이 번졌다고 합니다. 화재를 목격한 지 20분 만에 전소에 가까운 정도의 상태가 된 시랜드. 불길이 옮겨 붙는 속도가 빨라도 너무 빨랐고 하지만 아직까지도 소방차는 도착하지 않았다. 화재 시 골든 아워는 접수 2분에 출동 5분으로 7분. 하지만 신고를 한 지 40분이 지나서 소방차 한 대가 겨우 도착을 했으며 그리고 이어 많은 소방차가 도착했으나 이미 사태를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새벽 4시 화재가 진압되고 본격적인 수색 작업이 시작되었는데 2층에서 발견된 시신은 223호의 출입구 근처에서 발견이 되었습니다. 작은 몸집의 시신은 바로 부천의 한 유치원 원생 74명 중 유일하게 구조되지 못한 혜지. 당시 혜지의 선생님은 분명히 혜지를 깨워서 데리고 나왔으나 인원 파악을 할 때 보니 아이를 찾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3층은 불길이 시작된 곳이라 2층과는 상황이 달랐다. 곳곳에서 시신이 추가로 발견된 것. 318호에서 1명, 306호에서 3명. 이들은 초등학교 교사와 시랜드 아르바이트생으로 아이들을 구조하다 안타깝게 숨진 어른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불길이 시작된 301호에는 아직도 연기가 가득했고 그리고 소방관은
창문 아래쪽에 뭔가가 잔뜩 모여있는 모습을 보고 충격적이었다고 하는데 잿더미와 뒤엉킨 불에 탄 시신들은 몇 명인지 육안으로 확인할 수조차 없었다고 합니다. 이 시신은 바로 소망유치원의 7살 해님반 아이들, 세란의 반아이들이었다고 합니다. 시랜드 사건의 유족에 해당하시는 분들이 유치원생 19명을 포함해 23명이 희생된 시랜드 화재 참사 유가족이 어린 딸을 잃은 참담한 심정을 털어놓았다. 영상을 준비하면서 우리나라의 공무원의 실태를 보면서 한숨이나고 안전을 무시한 사업가들의 형태에 환멸을 느낍니다. 지금도 공무원과 이권자의 유착관계와 검찰과 가진 자들의 유착, 썩을 언론과 가진 자들의 유착은 계속되고 있다. 이재명을 대통령으로 뽑아서 이런 부조리를 뽑아내고 썩은 부분을 개혁하여 도려냅시다. 시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